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충곡 그리고 울타리 밖에 대해서 볼 건데 아마 이번 시간에는 상충곡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충곡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등교했을 때 상충곡 관련해서 그 만화 이야기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퍼즐까지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퍼즐로 뭐 우리가 몰랐던 단어들도 한번 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봤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충곡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처음에 가사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사라는 거에 대해서 가사가 어떤 건지 우리 첫 시간에 뭐 가사, 고려가요, 고대가요 하면서 다 배웠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그래서 이 작품하고 상충곡하고 울타리박은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만화로 보는 상충곡.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만화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충곡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뒤에 학습활동으로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사라는 거는 뭐냐면 조선 전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우리가 시가라고 하면은 뭐 흔히 뭐 현대시 같은 게 있겠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있는데 그 중간 형태라고 하니까 뭔가 어느 정도 길이도 길고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국문시가로 일컬어진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사의 뭐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은일 가사라는 것도 있고 유배 가사라는 것도 있고 기행 가사라는 것도 있어요. 은일 가사는 뭐냐면 좀 숨어서 자연 속에 숨어서 쓰는 거를 이제 은일 가사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유배 가사는 유배 가서 쓰게 되는 가사. 그리고 기행 가사는 놀러 가서 어디 여행을 하면서 쓰는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작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상충곡이라는 거는 양반 가사. 쓴 사람이 정극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반 가사이고 또 은일 가사 그리고 강호 한정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상충곡이라는 게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한 이제 가치가 있는 작품인데 왜 가치가 있냐면 이 정국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직을 그만두고 자기 처가가 있는 지금의 이제 전북의 정읍으로 내려가서 이제 지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정치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 가사의 첫 작품이라는 데에 문화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러한 비슷한 작품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송순의 면왕정가 그리고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을 이루면서 호남가단이 형성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조선시대 4대부들의 자연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사대부들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보기 전에 교과서는 250쪽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면 봐도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자연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진 속에 이러한 숲길을 걸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자 하면서 우리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그 교과서에 있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지만 선생님 찾은 사진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은 뭔가 뭐 나뭇잎을 보니까 더울 때 여기를 걸으면 좀 시원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늘이 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치유를 하러 많이 가잖아요. 등산도 많이 가고 그래서 뭔가 치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 산속에서 새소리만 들으면은 뭔가 내 힘들었던 그 마음도 치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각자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상상력만 발휘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연이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볼 거는 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우리 흔히 서양의 자연관은 어떠냐면 자연과 인간을 양분하여 대립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자연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대립하는
존재로 봅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동양에서는 어떠냐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동양의 자연 중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이 만약에 정원을 꾸민다면 각자 스타일이 다르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있는 그대로를 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본다면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 그다음에 자연과의 일체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해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나면은 나중에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도 상춘곡이랑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춘곡에 들어가기 전에 4컷 만화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여기에는 이렇게 컬러로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처음에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속세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나는 자연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데 자연에 묻혀 살지 않은 밖에서 뭐 취재를 하러 온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속세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요 하면서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표정부터가 뭔가 되게 만족스럽죠. 그래서 야, 나의 생활 어떤지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하면서 옛 사람들이 어떠한 풍류가 있는데 나도 그만큼 많이 즐기고 있다 하면서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건만은. 그죠? 우리 가면은 지금 인구의 절반이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왜 자연에 묻혀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 들어와서 안 사는 거야?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모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집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 이러한 배산임수 같은 배산임수의 지형에서 살고 있나 봐요.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노라. 그래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하고 대나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울창한 그 속에서 내가 자연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나타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계절적 배경이 좀 나오네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봄이 돌아왔대요. 새 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그 다음에 살구꽃 그런 것들이 석양 속에 피어 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요새도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항상 노을 질 때 보면 노을이 요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노을 속에 복숭아꽃하고 살구꽃이 되게 아름답게 피어 있나 봐요. 되게 멋있죠? 그 다음에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가랑빛 속에 푸르구나. 우리 얼마 전에 계속 이제 비가 왔잖아요. 그죠? 비 오고 나면은 더 푸르러 보여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 오고 난 뒤에 푸른 버드나무 그리고 향기로운 푸른 가랑빛 속에 푸르구나. 굉장히 만족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칼로 마름질해 내었는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내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하거나 아니면 붓으로 그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이 세계를 만든 그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사물마다 대단스럽구나. 그러니까는 온갖 사물에 다 이 재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예술가처럼 조물주가 너무 아름답게 지금 자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그러니까는 자기가 봤을 때 주변에 이제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그냥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야, 쟤 봄 기운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봄이다 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계속 자연이 나오니까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이거를 우리가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무라일체.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자연도 즐거우니까 나도 이제 즐거운 거죠. 그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살인문 앞을 걸어다 보고, 그러니까 집 문 앞을 한번 걸어다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정자 위에도 앉아보고, 다음에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천천히 거닐면서 지금 같으면 노래도 좀 해보고. 근데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을 알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속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산속에 있으면은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 한가로움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들 막 놀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힘들고 피곤할 때는 어디를 놀러 가게 되냐면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찾게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 이거를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였어. 여보게, 이웃들아, 우리 산수 구경하러 가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데 알아놨으니까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하면서 풀 밟기는 오늘 하고 개울에 몇 감기는 내일 하세.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가서 같이 놀자 해놓고 물에서 수영도 하고 풀도 이렇게 밟아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익은 술을 7배로 만든 두건에 걸러놓고 거름망이 없으니까 쓰고 있던 두건 갖다가 지금 술을 거르고 있어요. 술이 질이 안 좋은가 봐요. 그죠? 근데도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자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을 세어가며 마시리라. 그러니까 한 잔 마실 때마다 가지를 하나씩 꺾어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듯이 이 사람도 술을 한 잔 할 때마다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환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우리 봄 되면은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차잖아요. 그죠? 봄 되면 따뜻한 바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바람이 푸른 물을 건너오는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데 맑은 향기는 잔에 스미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향기가 잔에도 스미는 것 같고 꽃잎이 또 옷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멋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술을 열심히 마시다 보니까 술이 있는 통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러 시킨 거죠. 그래서 술집에 술이 있나 해서, 그래서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가 근데 좀 힘들어 보여요. 그죠? 시를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여기 술을 이제 받아와서 천천히 혼자 이제 걸어가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잔을 씻는데 고운 모래로 이렇게 맑은 물로 잔을 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바라보니 떠오르는 곳은 복숭아꽃이로다. 어디서 복숭아꽃이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때 무릉도원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이상향,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원하는 이상향은 그런 거 아닐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이상향에 대해서 우리는 무릉도원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곳인가 하면서 저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기 이상향, 내가 가고 싶은 곳,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하면서 저곳이 그곳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그러니까 가면서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을 가면서 이제 손에 이렇게 진달래꽃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봉오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진짜 구름이 앉은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여기서 앉으면은 마치 구름이 앉은 것처럼 되겠죠. 구름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버려져 있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요, 풍경이. 그래서 마을 풍경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곳곳에 버려져 있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개와 노을 그리고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 비단 보면 그 사극이나 보면 엄청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비단을 마치 펼쳐놓은 것 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뭇했던 들에, 그때 겨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봄빛이 흘러넘치는구나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만족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사실은 이 부귀하고 명예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버리고 일로 온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이 부귀하고 명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이 부귀하고 명예가 아니라 요 달하고 맑은 바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박한 시골 생활에도 헛된 생각 아니야. 헛된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부귀하고 명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소박한 시골 생활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아무튼 평생 누리는 즐거움이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은가 하면서 나 늙어서도 평생 여기 살고 싶어. 나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춘곡 4컷 만화로 전체 이제 스토리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춘곡 본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선생님 이렇게 왼쪽에는 상춘곡 본문을 놨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상춘곡 해설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는 서사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떠한고. 그래서 해석은 속세에 묻힌 분들 내 생애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홍진이라는 것은 붉은 먼지 그런 뜻으로 속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속세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는 자연이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기 산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락을 누릴 수 있는 자연.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속세하고 그 다음에 산림하고 이제 대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면서 선인, 먼저 있던 그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해도 자신의 풍류 생활이 손색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옛사람의 풍류가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대답은 정해져 있고 답정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선생님이 서리법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여기도 내 생활도 너무 좋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 얘기는 진짜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춘곡 본문 중에서 이 서사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또 볼게요. 자, 넘겨서 보면은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간 모옥이라는 것은 작은 초가집, 그러니까는 지금 산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큰 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초가집, 그래서 화자가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벽계수라는 것은 이제 푸른 시냇물,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의 모습이 굉장히 딱 눈에 그려지죠. 그래서 그때 아까 그 만화에서도 봤지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송죽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해서, 풍월주인이라는 것은 자연의 임자, 자연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바람 그리고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자연의 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다 이 부분을 묶어서 천지간에 남자만한 몸이 날만한 이 학원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마를 것인가. 그 다음에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풍월주인이셔라. 이 부분을 다 묶어서 보면은 살림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살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 중에 살림하고 반대되는 거는 홍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속세라고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여기까지를 묶어서 서사 부분,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사 1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서사 부분은 교과서 251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본사 1부분은 교과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하면서 한번 볼게요. 도화, 행화라는 것은 도화가 복숭아꽃, 그리고 행화가 살구꽃, 이런 것들이 석양에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녹양방초라고 해서 녹양은 푸른 버들, 그리고 방초는 향긋한 풀. 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은 새우, 이게 가느른 비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푸르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환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딱 보기에 도화하고 행화,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이 가랑비 중에 푸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다음 부분 보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엊그제 겨울을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 석양에 피어 있다. 그래서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은 가랑비에 푸르도다. 그래서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냈는가 하면서 조물주, 이 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했던 솜씨가 사물마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됐는데, 봄이 되면 막 파릇파릇하고 뭐가 다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봄의 경치에 화자가 몹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절적 배경을 고르면, 그러면 봄을 고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상춘곡도 이 춘자가 봄 춘자예요. 봄에 관련된 노래이기 때문에 꼭 봄을 골라야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보기 전에 잠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도화, 행화는 여기로 볼까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여기를 보면 푸른 버든 향긋한 풀은 가랑비에 푸르도다. 두 개가 유사하죠,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위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은, 여기는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은 석양에 피어 있고, 여기는 가랑비에 푸르로다 해서 이렇게 대꾸법이 쓰인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라 그래서 봄의 기운을 못내 겨워, 이 얘기는 흥취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거는 자연과 내가 하나다. 무라일체연이 흥이 다르소냐, 흥이 다르지 않다. 이 부분도 서리법이죠. 여기 다르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묶어서 보면은 새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이 새가 이게 봄의 흥취에 겨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놀라서 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감정이 지금 봄의 흥취에 겨워 있기 때문에 이 새한테 그 감정을 이입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새는 어떻게 왜 우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화자가 지금 봄의 흥취가 너무 겨워서 이 새도 그럴 것이라고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감정을 이입하여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함.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이 무라일체라는 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나와 그 다음에 외부 세계가 어울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계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면 되겠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 부분 보면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면서 나직이 실을 읊조리는 것을 소요음영이라고 합니다.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다. 그래서 산중 생활이 굉장히 적적한데, 이거 단어 되게 어렵게 찾았었죠. 그죠? 적적하다라는 말은 조용하고 쓸쓸하다, 또는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중진미, 그래서 한가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안다, 그런 뜻이니까 알리 없이 호재로다 라고 해서, 여기 호재가 이게 되게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호재다라고 하는데 그 호재가 아니라 여기서는 혼자로다라고 쓰이는 부분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잘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산중 생활의 적적함을 누리면서도 홀로 한중 진미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본사 1부분. 그래서 봄의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해석한 부분인데 10이라는 거는 살인문, 정자는 있는 정자, 그 다음에 한중진미라는 거는 한가운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 그리고 호재로다는 이거 아까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로다. 호재가 좋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혼자로다라고 쓴 거니까 꼭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죠?